지금은 뉴스 시간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부 채널은 하루 종일 비상계엄, 긴급체포, 탄핵 이게 하루 종일 하니까 그거 계속 듣고 있다가는 사람이 아주 황폐해지겠는데 다행히 오늘 밤처럼 철학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이드로스 끝부분에 와 있는데요. 크게 내용상 세 덩어리,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끝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레토리케, 박정희 교수는 변론술이라고 번역을 했죠. 레토릭에 해당되는 현대 영어 레토릭은 1차적으로 우리가 수사술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내용상 변론술. 그래서 고대 그리스적 상황에서는 연설문 쓰기와 잘 연설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확장시켜서 우리가 글쓰기와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다 뭐 적절한 길이니 이게 다 사실은 연설문의 적절한 길이, 연설의 적절한 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적 상황에서는 그 당시의 글쓰기와 말하기, 연설문 쓰기, 연설하기인데 그걸 이제 현대적인 우리의 상황에 확장시켜서 글쓰기와 말하기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남은 부분에 또 그 중에서도 뒷부분 그 스테파노스 본으로 274에서 278 거기가 이제 이른바 튜빙겐 학파의 중요한 그 논거가 되는 그 파이드로스의 274, 278하고 제74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논거로 튜빙겐 학파가 이제 자신들의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 파이드로스 남은 부분. 오늘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대략 오늘하고 우리가 다음 주 두 번 남았는데 대략 아마 그 274 직전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세미나에서 좀 여유 있게 하려면 오늘 그 274 앞부분까지 읽으면 더 좋고 오늘 하는 데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한 연설문 쓰기 또 연설하기 그 글쓰기 말하기에 아주 세세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별로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글쓰기 말하기와 관련한 이제 274에 가면 아도니스 정원이라든가 물의 쓰기라는 그 글쓰기와 관련된 글쓰기의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언급 이게 이제 튜빙겐 학파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역주분 쪽수로는 345쪽 소크라테스 그럴 수 있으면 파이드로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될 텐데 지난 시간에 그 직전까지 읽었으니까 오늘 이제 소크라테스는 박용호님이 읽어주시고 유태현님이 맞장구 치는 파이드로스 그리고 이제 몇 개 각주를 읽을 일이 있으면 허지연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소크라테스. 그럴 수 있음은 파이드로스여. 그래서 완벽한 변론자로 된다는 것은 다른 경우들과도 같겠네. 아마도 그건 필연적이기도 할 게야. 만약에 자네가 찬성으로 변론가가 되기에 적합하다면 게다가 지식과 수련도 겸비하게 된다면 자넨 주목할 만한 변론가가 될 걸세.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든 부족할 경우에는 이 점에서 자넨 완벽하지 못하게 될 걸세. 이런 기술에 관련되는 한 리시아스와 트라시마코스가 가는 길은 추구할 방식이 아닌 것으로 내게는 생각되네. 그럼 바로 어떤 방식으로인가요? 여보게, 아마도 모두들 중에서도 페리클레스가 변론술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하게 된 것 같네. 거기에서 잠깐 지금 읽은 부분에서도요. 그 처음 소크라테스 완벽한 변론자, 훌륭한 변론자, 레토리케는 그 레토르의 기술이죠. 그런데 변론가, 변론자는 레토르인데 거기 보면
천성이 변론가로 타고나야 된다. 그다음에 지식, 수련, 이게 이제 그 고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법정에서 민회에서 변론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완벽한 변론가가 되기 위해서 천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 수련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국회에서 오늘도 현안 질의해가지고 묻고 답하는데, 묻는 국회의원이나 답하는 장관이나 좀 변론술도 좀 익히고 천성도 갖추고 지식과 수련도 겸비해서 우선 말이 통해야 되는데, 현안 질의에서 박병계 의원은 악만 써, 악만. 그래서 알아낸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천성도 안 되고 변론술의 지식과 수련도 못 갖춘 거지. 그래서 알아낸 게 없어. 그 뒤에 김병기 의원이 조분 한 번도 나가 안 쓰고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아냈지. 그 국무회의가 심의하는데 3, 4분밖에 안 걸렸다는 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왕좌왕하다가 3, 4분 만에 끝났다는 거. 박병계처럼 그렇게 악만 쓰고 그 총리한테 그래가지고는 알아낸 게 없어. 그래서 지금 고대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그 변론가, 그러면서 페리클레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변론가로서도 가장 훌륭한 변론가는, 페리클레스는 실존 정치가였잖아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페리클레스에 대한 언급.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현대 사회에서도 레토릭, 제가 그런 언급했을 거예요. 독일의 그 젊은 세대를 그 육성한다고 하는 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한테, 독일 외국 학생한테는 그런 거 안 시키는데 독일 학생한테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레토릭 세미나를 하게 해서, 그때는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 아니 왜 레토릭을 하라고 하지?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레토릭을 그래서 가르치는구나. 자, 소크라테스. 어째서죠? 기술 학술들 중에서도 중요한 모든 것은 자연 피시스에 대한 담화와 고답적인 이야기를 요구하네. 이 고상함과 모든 면에서의 효용성은 여기 어디선가에서 유입되네. 이를 페리클리스 또한 좋은 자질에 덧보태어 가졌었지. 왜냐하면 그는 그런 사람인 아낙사고라스를 우연히도 만나게 되어 고답적인 이야기로 충만해져서 지성, 정신, 노우스과 어리석음, 아노이아의 본성에 접하게 되었지.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 아낙사고라스가 많은 주장을 책자로 펴냈는데, 여기에서 그는 논변의 기술에 유용한 것을 이 기술에 끌어들였던 걸세. 어찌하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변론술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이 어쩌면 우술의 경우에도 적용되겠네. 바로 어떻게요? 양쪽 다에 있어서 그 본성 피시스를 명확히 해야만 하네. 한쪽에서의 몸의 본성을, 다른 한쪽에서는 혼의 본성을 말일세. 자네가 장차 숙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에 의해서도 몸에는 약과 영양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힘을 생기게 하되, 혼에는 언어와 관행적 수행들을 제공함으로써 자네가 원한다면 납득과 함께 사람으로서의 훌륭함, 덕, 아레테를 지니게 하고자 한다면 말일세.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소크라테스님. 잠깐 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 여기 이제 변론술이 레토리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칠판에도 썼는데, 레토리케 뒤에는 테크네가 생략됐다. 그러니까 레토리케, 테크네. 그 테크네가 라틴어로 아르스가 되고, 그게 영어가 아트가 돼서 기술과 예술을 다 말한다. 그래서 박정현 교수 같으면 기술도 술이고 예술도 술자가 들어가니까 술. 그러니까 변론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변론술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이 어쩌면 의술의 경우에도 해당되겠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48쪽 아래에서 셋째 줄, 양쪽 다에 있어서 그 말은 변론술이나 의술이나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몸의 본성, 그게 의술이야. 의술도 테크네야. 하나는 몸의 본성. 그 다음에 변론술은 거기에 반해서 혼의 본성이라는 거야. 몸의 본성, 혼의 본성. 그러면서 변론술과 관련해서
349쪽 첫째 줄 혼의 언어와 관행적인 수행들을 제공함으로써 자네가 말한다면 납득과 함께 훌륭함을 지니게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변론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응? 그 언어를 통해서 훌륭함을 지니게 하는 그런 테크닉가 변론술이야. 의술이 몸의 본성과 관련된 거라면 변론술은 혼에 관련된 테크닉이다. 그 한강이 노르웨이 그 노벨 문학상 받는 연설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언어를 사람 사이의 실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뭐 심장에 뭐 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어를 통해서 사람의 훌륭함을 지니게 하는 것, 이게 변론술이라는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얼마나 변론술을 중하게 여겼고 이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래서 그 말의 문화, 민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저 모양 저꼴인 것도 이게 안 돼. 어떻게 언어를 해야 어떤 발언을 해야 그 여러 가지 뭐 톤도 그렇고 그냥 마구잡이로 사납게 바리바리 악을 쓰고 그러니까 뭐가 안 돼. 그리고 이제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조목조목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변론술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비판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혼의 본성. 그렇다면 혼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 그 전반의 본성을 제쳐놓고서 가능할 것이라 자네는 생각하는가?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들 중에 한 사람인 히포크라테스를 어떤 점에서 신뢰해야만 한다면 몸에 대해서도 이 방법을 제쳐놓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보게, 그 말은 실로 훌륭한 걸세. 그렇지만 히포크라테스에 대해 그 주장을 검토함으로써 그게 합당한지 고찰해야만 하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연에 대해 히포크라테스와 참된 주장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고찰하게. 어떤 것이 본성에 대해서든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첫째로 우리가 장차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 전문가들로 되고 또한 남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단순한 것인지 또는 다양한 것인지 고찰해야만 하네. 다음으로는 그게 단순한 것일 경우에는 그것의 능력, 힘을 곧 무엇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을 또는 무엇에 의한 겪음, 수동의 무슨 능력을 그게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지를 고찰해야만 하네. 그러나 그게 더 많은 형태를 갖고 있다면 이것들의 수를 세고서는 바로 그 단순한 하나의 경우처럼 각각의 경우에 이를 살펴봐야만 하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무슨 능동적 작용을 본성적으로 하며 또는 무엇에 의해 무엇에 있어서 무엇을 본성적으로 겪게 되어 있는지 말일세.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님. 어쨌든 이런 절차 없는 탐구는 마치 눈먼 자의 여정 같을 것이야. 그러나 무엇이건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자를 눈먼 자나 농아인 자에다 분명코 비유해서는 안 되거니와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에게고 논변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한다면 그가 논변을 적용하게 될 상대 성향의 본질, 오우시아를 정확하게 적시해야 할 것일세. 한데 그 상대는 아마도 혼일게야.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의 모든 열의는 이것을 겨냥하고 있네. 그가 그 안에 확신을 심어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도 그 밖에 그리고 그 밖에도 변론술을 진지하게 가르치려는 자는 첫째로 혼이 본성적으로 한 가지이고 같은 것인지 또는 몸의 형태처럼 다양한 것인지를 아주 정확히 기술하고 볼 수 있게 할 게 명백하네. 이를 우리는 그 본성을 밝히어 보여 주는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지.
그야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한 그 소크라테스 거기서부터 다 읽어오셨겠지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그러니까 변론술이라고 하는 것을 변론술의 그 성격을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트라시마코스도 대표적인 소피스테스죠. 국가 일권에 나오는 그러니까 대단한 변론가야. 트라시마코스도 그리고 그 밖에도 변론술을 진지하게 가르치려는 자 변론가. 지금 이 자리에는 리시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파이드로스는 그 리시아스에 지금 흠뻑 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런 것이다. 변론술의 특징은 이런 거다 할 때 그 첫째로 혼이 본성적으로 한 가지이고 같은 것인지 또는 몸의 형태처럼 다양한 것인지를 아주 정확히 기술하고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혼의 전문가야 돼. 혼이 본성적으로 어떤 건지. 둘째로 그렇지만 둘째로는 혼이 무엇에 대해 무슨 작용을 본성적으로 하고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본성적으로 겪게 되는지를 밝히어 보여주는 것이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혼의 본성을 밝힌다면 둘째는 혼의 작용. 혼은 본성적으로 어떤 것인지. 둘째로는 혼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훌륭한 변론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하지만 셋째로는 논변들과 혼의 유형들 그리고 이것들의 상태들을 정리해서 각각의 논변을 각각의 혼의 유형에 적용하여 어떤 혼이 어떤 논변들에 의해 어떤 까닭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설득되는 반면에 어떤 혼은 설득되지 않는지를 가르침으로써 그 모든 원인들을 설명할 것이네. 그럴 경우에 그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걸 다 정통해야만 이제 혼의 전문가로서 변론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혼의 본성, 혼의 작용, 혼의 유형 이걸 다 꿰뚫어야 혼의 전문가로서 변론가가 되는 것이다. 이 설득이란 말도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 시도하지 않는 게 이 설득이죠. 설득. 자, 그렇다면 여복에 이와는 다르게 제시해 보이게 되는 것 있으나 말로 해 보이게 되는 것은 결코 체계적으로 논변을 하게 되거와 저술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니세. 이 주제의 것이든 또는 다른 어떤 주제의 것이든 간에 말일세. 그러나 요즘 언변의 기술들에 대한 책자를 쓰는 사람들, 그걸 자네가 들은 바 있는 사람들은 영약해서 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숨기지. 그러므로 이 방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쓰기도 그리하기 전에는 이들이 체계적으로 쓰는 걸로는 믿지 않기로 하세나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까? 이를 실제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지. 그러나 만약에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를 내가 말하고 싶네. 그럼 말씀하세요. 말의 힘, 의, 다이아나미스, 혼의 이끔이기에 장차 변론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혼에 얼마나 많은 유형이 있는지를 아는 게 필수적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런저런 정도로 많이 있으며 이런저런 유형의 것들이며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이러저러한 자들에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들대로 이러저러한 자들로 되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나뉘었으므로 논변들 또한 이런저런 정도로 많은 유형들이 있으며 그 각각은 이런저런 것이지.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은 이와 같은 논변들에 의해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들에 쉽게 설득되지만 다른 이들은 이와 같은 것들로 해서 설득되지가 쉽지가 않네. 그러면 이것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기에 다음으로는 이것들이 실제 행위들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걸 관찰하여 예민하게 감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하거와 아니면 함께 있으면서 들었던 그것들보다도 그로서는 어쩌면 전혀 조금도 더 나아지지 못하거나 하는 거지.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 어떤 논변에 의해 설득되는지를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때, 또한 가까이 있게 된 사람을 알아보고서 스스로 일러줄 수 있을 때, 곧 이 사람이 그 사람이며 바로 이 성향이 그때 말했던 그런 성향이며 지금 실제로 자기 앞에 그 성향, 그 사람이 나타나 있으며 이 성향에는 이런 것들의 설득을 위해 이런 논변을 적용해야만 한다는 것, 이 모든 걸 이미 할 수 있는 자인 그에 의해서 이에 더해 언제 말해야만 하며 또 말하기를 멈추어야만 하는지 그때를 알게 된 자에 의해서 또한 간결하게 말하기 브라킬로기아와 동정을 사는 말하기 넘어가 되겠습니다. 예. 격한 감정 토로 그리고 또 그의 배움 대상이었던 그 많은 유형의 논변들 각각에 대한 적절한 때와 부적절한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자에 의해서 이 논변의 기술이 훌륭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되지. 그 전에는 안 되네. 누군가가 이것들 중에 무엇에 있어서고 말하고와 가르치거나 또는 책을 짓기엔 부족한데도 체계적으로 말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에 설복되지 않은 자가 이기는 걸세. 어쩌면 책을 짓는 자는 물을 걸세. 그럼 어떻소? 파이드로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여. 그렇게 생각되어 아니면 언변의 기술이 달리 어떻게 농급되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겠소? 라고 하고 말일세. 아마도 달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님. 하지만 그건 어쨌든 작은 일로는 보이지 않네요. 자,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가 제법 상당한 분량으로 레토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금 막 읽은 소크라테스에서는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입니다. 말의 디나미스는 혼의 이급이다. 말의 디나미스는 혼의 입금이다. 푸시카 고기아. 요 말을 그 상당한 분량이 다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가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고대 철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가면 이 디나미스가 항상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출발점이 되는 디나미스 에네르게이아라는 매우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그 논변의 첫 출발점이 된 한 쌍의 개념이에요. 이거 번역하기 어려워. 그래서 예전에는 무지막지한 일본식 한자말로 가능태, 현실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한자 문맹 세대는 수동태, 능동태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번역한 비교적 젊은 학자는 이제 완전히 종래의 그 번역을 완전히 바꿨지. 요 디나미스란 말, 발전소를 다이내모라고 하고요. 영어의 다이내믹 그러면 역동적 그런 뜻이지. 이거 다 디나미스하고 어원이 같아. 디나미스, 에네르게이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자주 쓰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시약. 시 자라서 뭐라고 나무가 되고 나무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이제 그 배에 목재가 되고 요런 그 변화를 디나미스 에네르기아의 연쇄로 설명하지. 씨앗은 장차 나무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 가능성이 실현된 상태가 나무야. 그런데 이 나무는 목재에 대해서는 디나미스고 목재는 나무의 에너지예요. 이 목재는 또 이걸로 이제 뭐 침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디나미스고 이건 에너지예요. 그러므로 디나미스 에너지야 이건 또 무엇인가의 디나미스 에너지의 끊임없는 연쇄. 이걸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 디나미스는 굉장히 뜻이 많아. 수학에서 그거 내가 너무 고생한 거야. 근의 공식. 그 근도 이 디나미스야.
디나미스가 무지하게 뜻이 많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힘. 이제 번역이 많아. 그래서 가만에 또 의 이렇게 이제 다이어일 경우에는 이제 박정희 교수도 힘, 뭐또의 뭐 이렇게 이제 가만에도 또 했단 말이야. 그냥 이럴 때에는 말의 디나미스. 말의 디나미스. 말의 디나미스는 뭐냐? 이거다. 아까 얘기한 거하고도 똑같아.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이고 한강이 하는 일은 심장을 이렇게 쓰는 거다 하는 거하고도 똑같아. 부식해 혼 계속 앞에 혼의 본성 얘기했어요. 변론술은 혼의 본성, 의술은 몸의 본성. 히포크라테스,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들이 하는 건 뭐야? 몸의 본성을 잘 알아서 그 몸의 본성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레토리키는 뭐야? 혼의 본성의 전문가야. 혼의 본성을 잘 알아서 이런 혼에는 이렇게 말해, 이런 혼에는 이렇게 말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혀 못하고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말의 디나미스, 말의 힘, 말의 의의는 뭐냐? 혼을 고개에 이끄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어색한 말로 혼의 이끔 이렇게 번역했어요. 혼을 이끄는 거다. 혼을. 네. 국회에서 현안 질의할 때 말의 힘은 어디 있어? 내 말을 통해서 저 상대방의 총리의 혼을 이끄는 거예요. 말의 힘은 혼에 이끕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그 변론가라고 하는 거, 레토리케라고 하는 거. 고대 민주주의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토론, 설득, 협의. 그래서 이제 그 변론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다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그런 변론술의 위험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피스트들이 여러 기술의 전문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변론술이야. 소피스트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니야. 혼을 이끄는, 혼을 제대로 이끄는, 그 혼을 제대로 이끈다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 353쪽에 심지어는 언제 말해야만 하며 언제 말하기를 멈춰야만 하는지, 또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는 간결하게 말하기, 어떤 상황에서는 동정을 사는 말하기, 어떤 상황에서는 격한 감정 토로.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격한 감정 토로만 한단 말이에요. 간결하게 말하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동정을 하는 말하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래 에우카이리아, 아카이리아, 이것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기본 형용사 카이로스. 그래서 이제 이 카이로스라는 이 히라보는 여러 번 나오지. 카이로스. 시간과 관련해서 고대 세계에서 아주 너무도 현대 우리한테 없는 고대 세계의 시간 개념,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시간 개념인데 뭐하기에 딱 맞는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번역도 이제 그 과일로 말하면 딱 알맞게 익은 시간,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시간. 그래서 이제 과거 한자 말로는 이런 말이 있었어. 시중 딱 한가운데 적중, 시간적으로 적중한 시중이라는 카이로스가 딱 그런 시간. 이거 이제 현대 세계에는 없는 시간 개념이지.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또 내한테 대학 시절에 205번 그 당시에는 초만원 버스야. 왜? 학교가 여러 군데를 다니는 버스야. 그 205번 초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그 골목에 거의 늘 만원 버스고 늘 교통이 붐비어서 이제 서 있는데 술집 이름이 카이로스인 거야. 그때 막 히라보 배우고 그러는데 그걸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결국 못 갔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뭐 경복궁, 광화문, 월대도 새로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번 가고는 싶은데 지금 그 수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 한국의 그
터도 안 나고. 강산이 그냥 월대가 생길 정도로 그 버스 다니던 길을 월대를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술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주인장은 무슨 생각으로 술집 주점 이름이 카이로스 술 먹기에는 딱 맞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술씨네 술씨. 그래서 이걸로부터 카이리아 추상명사를 만들었어. 아는 없다 아니다. 의뢰의 시간을 번번이 못 맞추는 거지. 예? 그런데 에우카이리아, 야 카이로스라는 기본 형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우는 뭐야? 웰이야 웰. 딱 맞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카이리아 하면 안 되고 에우카이리아 해야 되는 거지. 변론술도 마찬가지. 말하지 않을 때도 말하지 않는 것도 변론술이야. 이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거.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대부분이 다 그 헛소리에 가까운 말하지 않는 것. 어떤 때는 말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때는 말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길게 말해야 되는가 짧게 말해야 되는가. 브라킬로기아도 있어. 이거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간 개념과 관련해서 표현하자면 에우카이리아 하게 해야 돼. 아카이리아가 아니라 에우카이리아 하게 해야 된다. 야 이거 변론가다 그러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혼의 입금의 전문가야. 혼의 본성을 정통하고 있어. 이 혼에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이 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레토릭이라는 거 대단한 그 전통, 그 역사, 그것이 이제 서양의 민주주의. 원래 그 민주주의에서 의장, 그 영국에 가만있어. 영국도 상원, 하원 두 개가 있니? 그렇지. 영국도 의원 내각제지. 상원, 하원 두 있을 거야. 의장을 뭐라고 불러? 영어로. 의장을 불러야 돼. 의장을 뭐라고 그래?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의장. 발언해야 될 때 의장 뭐라고 그래? 미스터 뭐? 스피커요. 미스터 스피커. 의회제도라는 건 말의 문화에서 생기는 거야. 의회제도가. 한국 의회 정치가 안 되는 게 이 미스터 스피커 그래야 돼. 말로. 근데 뭐 이쪽 저쪽 다 안 되는 거야. 말이. 응? 그러니까 언어의 힘으로 이게 의회 정치인데 이게 안 되니까 무력, 완력, 권력 이걸로 이제 하려는 거지. 응? 뭘로 해야 되는데? 언어의 힘. 혼의 입금으로 해야 돼. 이게 말의 힘이지. 아이. 24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도 다 하는 것을. 그래서도 이제 정치인들이 대학 다닐 때 철학 공부도 좀 하고 레토릭해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레토릭해도 좀 알고. 응? 왜 박근기라는 사람은 그 국회 정치인 되기 전에 판사했다는 사람이 계속 악만 써. 그 총리가 뭐 잘못은 했지. 그 계엄 바짓가락이라도 잡고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나이든 그 총리가 그 와가지고 한 3, 4분 만에 그 서슬이 펄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반대 못했지. 그런 노인 세워놓고 악만 써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저분 그때 당황하셨죠? 아유 힘드셨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총리도 화가 났지. 잘못은 했지만 젊은 것이 빽빽 소리 지르니까. 총리도 안 아이 쓰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소리는 지르지 마세요. 이거밖에 못하지.
조금 더 보십시다. 정말일세 실은 이 때문에 모든 주장을 요리조리 바꿔서 언변의 기술에 이르는 더 쉽고 더 짧은 길이 어디에선가 나타나 보이는지 살펴야만 하네. 짧고 순탄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공연히 멀고 험한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지. 하지만 만약에 자네가 리시아스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기억을 떠올려 말하도록 애써보게. 시도를 위해서라면 그리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제가 그럴 수 없네요. 그러면 이것들에 관여하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내가 들은 어떤 주장을 내가 말해도 되겠는가? 물론입니다. 파이드로스여, 이리의 처지를 말하는 것조차도 어쨌든 정당하다고 하는 게야. 선생님께서도 그리하세요. 자, 또 하나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아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레토릭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말하기뿐이 아니라 책을 짓는다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를 다 문제 삼고 있다. 그래서도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전체적으로 히라고는 레토리케인데 말하기 글쓰기 이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한 게 소크라테스도 누군가가 이런 언변의 기술을 책으로 짓는다, 책으로 쓴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연설문을 쓰는 거, 책을 짓는 거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연설을 하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문제 삼고 있어서 이 레토리케를 문제 삼는 이 부분에 현대적인 표현을 말하기와 글쓰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도 함께 얘기하고 있다. 이리의 처지 이것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각주 297 이리의 처지 각주 297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리의 처지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나왔는지 흥미로우니까 한번 보십시다. 플루타르코스의 윤리서들 중에 하나인 일곱 현인들의 연회 156A 7에서 9에 나오는 이솝 우화로 이런 것이 있다. 양치기들이 오두막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걸 이리가 보고서는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짓을 했다면 당신들에게 크나큰 소동이 벌어졌을 텐데 하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를테면 이리의 처지에서는 같은 먹이이고 처지만 다를 뿐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일이다. 더 프리스라는 네덜란드의 서양 고대 철학 연구자입니다. 네덜란드 사람 이름은 이런 식이야. 더가 들어간 이름이 굉장히 많아. 더 프리스. 드브리스 연구자는 이런 이리의 처지에서 그 나름으로 할 수 있는 일리 있는 변론을 이른바 이건 라틴어 앞에 네. 라틴어고 가로 안에 영어. 데빌스 어드보케이트 악마의 변론인 이른바 악마의 변론인의 경우와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다. 더 프리스는 이제 드브리스. 그 대단히 그 훌륭한 고대 철학 연구자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플루타르코스 책에 나오는 이 이리의 처지를 현대 사회에 악마의 변론인, 악마의 변론인은 영화평 같은 데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말이야. 그 악마의 변론인. 양 소장님, 악마의 변론인과 관련된 그 영화 뭐가 있을까? 하여간 그냥 데블스 애드보킷이었어요. 제목이. 제목이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이 나오는 영화들 이런 데서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때 거기 그런 거를 이제 드프리스라는 연구자는 요 이리의 처지라는 말이 플루타르코스는 헬레니즘 시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철학자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그래가지고 영웅전 작가인 줄 아는데 플루타르코스는 철학자였고요. 그 철학자가 쓴 책에 우석 우화와 관련해서 이리의 처지. 이리가 양고기를 먹으면 그 훔쳐먹는 것이 되고 양치기는 지금 뭐 우아하게 식사로 양고기를 먹고 이런 것이 이제 이솝 우화에 나온다. 이솝은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해서 이솝 하도 이제 입에 있고 귀에 익어서 이솝인데 보시다시피 아이소포스예요. 아이소포스. 특이하게도
소크라테스가 한 달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한 달간 감옥에서 뭘 했느냐 할 때 아이소포스의 글을 운문에서 산문으로 바꾸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한 달 동안 낮에는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그 시간 남을 때 했던 일 하필이면 아이소포스의 글을 그 운문에서 산문으로 바꾸고 바꿨다라는 기록이 있어. 디오게네스 라에레티오스에 보면. 그래서 하여간 그 이솝우화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얘기를 듣고 있지. 그 한때 뭐 교과서에도 좀 있고 주둥이가 긴 황새하고 뭐하고 뭐 그릇을 넣고 어쩌고 그게 다 이솝우화의 그 수많은 이야기, 그 신포도 이야기 등등. 그런데 그 플루타르스가 전하는 이솝우화 중에 이리의 처지라는 말, 그것이 이제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악마의 변론인, 데블스 애드보케이트, 이제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더 프리스라는 연구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혀 엄숙할 것도 아니며 호의 공략을 하듯 멀리 높은 곳으로 갈 일도 아니라고들 말하지. 왜냐하면 이 논의의 시작 단계에서 말했던 것도 장차 좋기 변론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올바른 것들이나 좋은 것들과 관련된 진리, 진실, 알레테이아에는 전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하고 또는 본성적으로 그렇거나 양육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말아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법정들에서는 이런 것들의 진리는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가 관심거리로 된다고 해서라는 거지. 이게 개연성, 토 에이코스인데 체계적으로 말하려는 자는 이것에 대해 유념해야만 한다는 게야. 또한 때로는 이미 행하여진 것들도 이것들이 행하여진 게 개연적이지 않다면 말해서는 안 되고 고소, 카테고리아와 변론, 아폴로기아에서도 개연적인 것들, 타, 에이코타를 말해야만 해서라는 거지.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바로 개연성이 전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고 진리, 진실에 대해서는 결벌을 고하는 것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전체 논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온전한 변론 기술을 갖추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지. 여기 이 대목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레토리케라고 하는 것의 규정, 성격 규정. 무엇과 관련해서 알레테이아가 아니라 토에이코스, 개연성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철학하고 다른 거야. 이 레토리케는. 철학은 알레테이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레토리케는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건 알레테이아와 연관되는 게 아니라 토 에이코스와 연관된다. 그 토 에이코스를 개연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개연성. 이것도 이제 어려운 한자야. 내가 한 번에 쓰면 컨디션이 좋은 거고 헤맬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자를 쓸 일이 없잖아. 한자를. 저 인터넷에서도 한자 한글 변환 이거 누르면 딱 되니까 한자를 쓸 일이 없어. 그래서 개연성 옛날에는 쉽게 썼는데 되네. 개연성 되네. 컨디션이 나쁘지 않네. 개연성 이거 뭐 개연성 그러면 한명세대한테는 이것도 이제 끔찍하지. 개연성. 우연성은 개연성보다는 좀 낫네. 그러면 이제 이게 개연성, 우연성하고 짝을 이루는 게 필연성. 그걸 지금 토 A 코스, 중성 경관사의 토 A 코스라고 했는데 개연성이란 뭐가? 레토리케는 개연성과 연관된 거다. 뭐가 아니라 필연성이야. 그래서 개연성, 필연성이 짝을 이루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알레테이야. 여기에 토 A 코스. 레토리케와 관련해서는 요거에 해당. 레토리케. 철학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레토리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미덕이 있지만 그러나 철학처럼 알레테이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개연성이고 설득력이 있고 없고 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하고 개연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리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에 대하면 이제 그 한 차원 낮은 것인데 이런 레토리케라도 잘 발휘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문제인 것이지. 알레테이아를 추구하는 철학, 토 에이코스를 추구하는 레토리케. 소크라테스님, 논변과 관련해서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바로 그것들을 어쨌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다루었다는 걸 기억합니다만 이와 관련되는 분들에게는 이건 아주 중대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네는 자네는 그야말로 테이시아스 자신의 책을 세심하게 파고들었네. 그러니까 테이시아스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개연성은 대중에게 그리 생각, 판단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게 아닌지 말일세. 생각되는 것, 판단되는 것 그러면 히라보로는 뭐가 있을 것 같아? 독사, 독해인, 독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알레테이아와 토 에이코스를 대비시켰는데 다른 대비로는 에피스테메와 독사의 대비. 그래서 철학은 에피스테메를 추구한다면 이 레토리케에서는 에피스테메가 문제인 게 아니야. 독사가 문제야.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중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거하고 에피스테메는 다른 얘기. 실상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영리하고도 기술적인 것을 그분이 발견하시고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아. 만약에 약하되 용감한 어떤 자가 힘세지만 겁쟁이인 자를 흠씬 때리고서는 겉옷이나 다른 어떤 걸 빼앗았다가 법정으로 끌려온다면 물론 어느 쪽도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겁쟁이인 자는 그 용감한 자 한 사람에게만 맞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단 둘이만 있었다고 하며 이를 반박하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저런 자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저 주장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나 다른 쪽은 자신의 비겁함을 말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짓말을 하려고 꾀하는데 아마도 소송 상대에게 반박거리나 어떤 식으로건 제공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다른 경우들에게도 재주 있게 말한다는 것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지. 안 그런가 파이드로스? 물론입니다. 그 여기 이제 설정된 예가 참 우습죠. 만약에 해놓고 약하되 용감한 어떤 자가 힘세지만 겁쟁인 자를 흠씬 때리고선, 약한 자가 어떻게 힘센 사람을 때려? 그런데 약하되 용감한 어떤 자가 힘세지만 겁쟁인 자를 흠씬 때리고선 겉옷이나 다른 어떤 걸 빼앗았다가 법정으로 끌려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 얘가 때렸어요. 아니야, 난 때린 적 없어.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당이 하듯이. 그런데 이제 예라고 했는데 예치고는 너무 우습잖아. 어떻게 약하되 용감한 어떤 자가 힘세지만 겁쟁인 자를 흠씬 때리고서 약하면 대체로 겁쟁이고 힘세면 대체로 용감한데 이건 이제 묘한 상황이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에 그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재판제도가 도입되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재판을 받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말의 문화와 관련돼. 재판제도도. 그래서 재판제도에서 피고나 원고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죄도 되고 유죄도 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아까 앞에서도 빠뜨린 게 355쪽에 그 가운데 부분에 카테고리와 아폴로기아. 요거 이제 우리가 그 플라톤의 시기적으로 맨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플라톤의 아폴로기아. 어? 결코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번역하지 말자고 내가 제안한 그 아폴로기아라는 책 제목이 보통 명사로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카테고리아와 아폴로기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들의 연설이 카테고리아야.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사람들의 연설 카테고리아에 대항해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게 아폴로기아야. 그래서 책 제목이 아폴로기아인 거야. 네? 그러니까 카테고리아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 영어로 카테고리, 현대 영어로 카테고리 많이 쓰잖아. 근데 그 현대 영어의 카테고리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카테고리아가 원래는 이렇게 법정에서 쓰는 용어였었어요. 고발하는 원고의 연설이 있고 그 원고의 연설에 대항하는 피고의 연설이 있는데 그 원고의 연설을 카테고리아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거치고 오늘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발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할 거 아니야. 카테고리아가 꼭 그런 뜻에서 나왔어. 소크라테스가 요때 요런 말을 하고 신이 없다고 하고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말하면 OW 1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것을 조목조목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법적 용어가 카테고리아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을 거치고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해서 이거 번역도 이제 일본 학자들이 마치 필로소피아 철학 하듯이 수많은 학술 개념 용어를 일본 학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번역했듯이 그 고민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야 이것도 참 뭐라고 번역하기 어렵다 했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카테고리아를 뭐라고 할 것인가였었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서삼경을 다 뒤졌어. 사서삼경. 야 이거 카테고리아 이거 뭐라고 할까? 그래서 찾아낸 게 범주. 범주. 어려운 단어. 이야. 한자도 어려워요. 그건 내가 안 쓸 거야. 한자 한글 변환. 에? 주자는 이제 밭전자에다 수 이렇게 해야 되고, 범 대죽변에. 자우지간 카테고리아 아폴로기아. 그 아폴로기아를 보통 명사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수많은 아폴로기아 중에서도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행한 아폴로기아. 그게 이제 책 제목이 됐던 거지. 그래서 내가 플라톤 대화편 중에 몇 개는 번역하지 말고 쓰는 게 좋을, 심포션, 아폴로기아, 셈포션. 응? 폴리테이어. 응, 이런 것은 그냥 번역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변명이니 변론이니, 이게 이제 급기야는 변명이라는 그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 결국은 독 미나리를 갈아 만든 그것을 의연하게 마시고 주었는데 무슨 변명을 했다고 그래. 읽어보면 변명은커녕 그 배심원단 비상하는 소리만 골라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들어주세요 해가면서 할 말 다 했는데 변명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책 제목을 소크라테스 아폴로기아. 그래서 아폴로기아 카테고리아 아래 문화의 일환으로 생긴 재판 제도의 한 쌍을 이루는 표현이었어. 이게 이제 나중에 개념이 되는 거지. 마치 고발을 할 때는 조목조목 하듯이 무엇의 존재를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서 그렇게 조목조목 드는 것.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10개의 범주가 되고 세월이 아주 지나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이 범주는 칸트에 이르기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이제 칸트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12개의 범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칸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데 해당되는 개념이 범주라고 하는 게. 자, 또 이거 보십시다. 지금 레토릭 계속 레토릭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레토릭가 만만치 않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지. 테시아스님, 우리가 선생을 훑어 지나가기 전에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개연성이 다중에겐 참인 것과의 유사성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라 말했죠. 그러나 유사성들은 어떤 경우에나 진실 진리를 아는 자가 가장 잘 찾아낼 줄 안다고 우리는 방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께서 언변의 기술에 대해 다른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듣고 싶군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껏 우리가 말한 말을 믿을 것입니다. 곧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물들로 분류에 따라 나누고 한 종류에 의해서 각각의 부류에 따라 포괄할 수 없다면 언변과 관련해서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전문가는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연구 없이는 결코 획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구의 수고를 분별 있는 이에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말하기와 행함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신들을 기쁘게 하는 걸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걸 행함도 가능한 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해야만 하죠. 그야 테시아스님, 물론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운 이들을 말하니까요. 동료인 종들을 기쁘게 하는 건 부차적인 것이 아니란 지성을 지닌 자가 마음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훌륭하며 그 계통도 훌륭한 주인들을 기쁘게 하는 데나 그래야만 한다고요. 따라서 그 외로가 길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것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선생께서 생각하시듯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저희 주장이 말하든 만일 누군가가 그리고자 한다면 이것들로 더 큰 것들로 해서 그야말로 더할 수 없이 훌륭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제게는 아주 훌륭하게 말씀하신 걸로 여겨집니다. 소크라테스님. 정녕 누군가 그럴 수만 있다면요. 그러나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자조차도 그가 무슨 일을 겪을지라도 그가 겪게 되는 것까지 훌륭한 것일세. 정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언변과 관련해서 기술의 있고 없음은 이로써 충분히 다룬 걸로 하세나. 물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고 거기 이제 스테파노스 번호를 보면 어느덧 274 B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내리다지로 쭉 하면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274B 그러나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파이도로스의 마지막 중요한 쟁점이 있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기, 글쓰기, 연설문 그 작성과 연설하기와 관련된 얘기였다면 지금부터 읽을 274A에서 끝까지 278인데 거기서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부분인데요. 학파. 우리나라 철학계에는 학파가 없지, 그지? 전남대 철학과나 어디 다음 주에 학회를 한다는 숭실대 철학과나 서울대 철학과나 비슷비슷한 것을 비슷비슷하게 가르치고 학파가 없어 우리나라에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학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학파는 튜빙겐 학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튜빙겐 학파보다도 먼저 들어봤을 학파로는 더 많이 알려진 학파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도 말하는 하버마스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고 또 철학사를 보시면 마부르크 학파, 마부르크 학파, 신칸트 학파라고 불리우는 마부르크 학파.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마부르크 학파나 다 대학에 프랑크푸르트 대학 또 마부르크 대학. 그런데 이제 서양 고대 철학과 관련해서는 튜빙겐 학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젊어서 공부는 뮌헨에서 공부를 했는데 뮌헨 대학. 튜빙겐은 요 뮌헨이 속한 바이에른주 옆에 독일이 좀 길쭉한데 남부에 오른쪽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남쪽 끝에 이제 더 남쪽은 알프스야. 알프스를 이렇게 사이에 놓고 오른쪽 큰 주가 바이에른주, 왼쪽에 큰 주가 바덴-뷰르텐베르크. 오늘날 현대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두 주야. 원래는 그 두 주가 농업주였어. 농업주.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라인강의 기적 그러면 석탄 철광석 그러니까 저 북서부 독일 라인강 그 북서부 루르 탐광지대 에센 무슨 듀셀도르프 이런 데는 다 북서부에 있어. 거기서부터 이제 독일 경제가 시작됐는데 그 산업들이 아시다시피 다 사양 산업이야. 환경 오염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현대 그런 산업들은 다 남쪽 두 주. 원래는 농업 중심 주였던 소나 키우고 그러던 그 남쪽 두 주. 그래서 독일도 그 하원에 해당되는 분데스타그이 있고 상원에 해당되는 분데스라트가 있는데 심지어 어떤 정치가가 그런 주장까지도 했었어. 그 남쪽의 두 주가 거의 대부분의 정부 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상원의 표수가 달라져야 된다. 그 만약에 그 재정 이 충족 재정에 돈 내는 비율로 하자면 독일은 여러 주가 있는데 남쪽 두 주가 다 상원은 다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독일도 좀 경제적으로 그 주별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통 많이 그 독일에서 생활한 한국 사람도 그렇게 나란히 두 주가 있는데 기질이 다르대.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비유하겠어? 하나는 전라도, 하나는 경상도, 독일 교포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공부는 뮌헨에서 했는데 이 튜빙겐은 그 옆에 주야. 주도 그 주의 수도가 있어. 여기는 뮌헨이 바이에른 주는 뮌헨이 주도고 이쪽은 스투트가르트야. 그 스투트가르트 유명한 벤츠. 독일은 이 뮌헨은 BMW, 지멘스. 그러니까 독일의 그 중추 산업은 다 양쪽 두 주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는 뮌헨에서 했는데 이제 대학에는 연구년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교수한테 강의 쉬고 뭐 이렇게 재충전을 하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한 나라에 가고 싶어 하지. 그래서 뮌헨에 다시 가면 7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도시가 이제 낯이 익어. 그래서 그런 편안함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부러 여기 간 거야. 일부러. 경상도 전라도 그 상대적이라고 하는 상이하다고 하는 다르다고 하는 기질이 아주 상반된다고 하는 여기를 갔어. 뭐 때문에? 고대 철학에서 튜빙겐 학파 때.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마부르크 학파 등등처럼 서양 고대 철학의 해석을 놓고 튜빙겐 학파 이게 이제 시작된 게 1959년. 지금으로부터는 보자면 조금 오래되긴 했지. 근데 내가 공부할 때는 이게 아주 오래된 게 아니야. 이제 아주 왕성하게 막 이럴 때야. 그래서 튜빙겐 대학교에 철학과도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의 또 전통이기 돼. 독일의 전통에 클라시쉐 필롤로기라는 학문, 그런 학과, 필로로기. 이제 하나는 필로소피 비슷하게 돼 있지. 필로 여기는 로고스를 사랑하는 거고 여기는 소피아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요게 소피아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야.
그런데 이 철학하고 아주 유사한, 아주 그 나란히 핸드앤핸드 나란히 협업도 하고 하는 것이 요거. 예,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하려면 고전 문헌학과, 우리나라에서는 학부에 없어. 고전 문헌학과, 히라보, 라틴어로 된 문헌들을 연구하는 과학. 이게 독일의 전통에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그래서 튜빙겐 학파의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철학과 소속이 아니야. 여기 소속, 여기 필롤로기. 네. 그건 독일적인 전통에서는 늘 있는 일이야. 서양 고대 철학이 늘 필롤로기하고 협업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볼프강 샤데발트라는 탁월한 사람이, 샤데발트라고 하는 탁월한 튜빙겐 대학 고전 문헌학과 교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두 제자 한스 요아킴 크레머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스 요아킴 크레머하고 누구야? 한스 요아킴 크레머하고 누가 또 있지? 가이저 콘라드 가이저라고 하는 이제 요 두 제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로 튜빙겐 학파에 여러 가지 저서를 내고 논문을 내고 한 사람들은 요 두 사람인데, 워낙 이 두 사람의 스승이 탁월한 사람이야. 그래서 보통 튜빙겐 학파를 얘기할 때 요 샤데발트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지 않지. 그래서 이 크레머가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낸 게 1959년. 그래서 보통 1959년부터 튜빙겐 대학 고전 문헌학과에 속해 있던 두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서양 고대 철학의 종래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 그걸 이제 우리는 튜빙겐 학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학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하기로는 우리의 경우에도 여러 철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파가 있는 게 맞죠. 좋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슷비슷한 것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학파라고 할 만한 게 없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야. 그 학파라는 게 있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쟁점이. 제가 쓴 작은 책 플라톤을 내가 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장이 그 튜빙겐 학파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주요한 쟁점 몇 가지를 아주 짧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그 튜빙겐 학파의 새로운 플라톤 해석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플라톤에 머물지 않고 서양 고대 철학 전체, 그 다음에 그런 서양 고대 철학과 관련해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라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 이 프로티노스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런 플라톤 해석이 플라톤 해석에만 그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라든가 서양 고대 철학 전체, 프로티노스를 포함한 그렇게 되면 이제 근현대와의 연관성까지도 다 연관이 돼. 그런데 그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플라톤을 놓고 벌어지는 거였어요. 플라톤을 놓고 벌어지는 건데, 플라톤이 26개 내지 27개의 대화편을 썼고, 그리고 그가 아카데미아에서 구두로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대적인 전통으로는 요런 게 엑소테리카라고 부르는 거고, 엑소테리카. 요런 거 에소테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말하기 글쓰기와 또 이 짝을 이룬. 그래서 한 철학자가 사유를 하는데 엑소는 바깥으로야. 그렇게 바깥으로 나타내는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그리고 에소는 안으로야. 요거는 그가 세운 아카데미 안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철학자의 사유를 전달하는 두 통로, 말하기와 글쓰기. 고대 세계에서 이건 플라톤만 이렇게 돼 있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학자가 고대, 중세, 근대 이르기까지, 그 심지어는 근대까지 그 책을 편집을 한 책, 그 편집을 한 책이 독일어로 엑소테릭 운트
에소테릭 요 이제 독일어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 대어 필로조피 철학 전체에 걸쳐서 엑소테릭과 에소테릭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까지 여러 철학자들 그런 각도로 해가지고 편집한 책이 있어. 그래서 플라톤의 경우도 요렇게 플라톤은 26개 내지 27개의 대화편을 썼는데 그거는 요런 거고 그가 아카데미에서 구두로 강의했다는 것 구두로 강의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원고가 전해진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그 철학자들의 증언 그걸 모은 사람이 가이자야. 가이제의 그 책 그 업적이 그거야. 그의 대표적인 책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논문과 책을 썼고 그래서 이제 59년으로 잡는 것은 이 크레머의 학위 논문이 책으로 나온 아레테 바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을 튜빙 학파가 시작한 시점으로 보고 비슷한 연배의 이제 가이저의 대표적인 책. 그 책이 이제 플라톤의 문자화되지 않은 이론, 그 플라톤의 문자화되지 않은 이론을 다른 철학자들이 쓴 것. 대표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 그걸 이제 모아놨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튜빙 학파라고 부르는데. 집중된 게 이제 플라톤이라고 그랬지. 플라톤만 다룬 건 아니지만 집중된 게 플라톤이라고 그랬어. 요 논의의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파이드로스. 지금 여기 우리가 입고 있는 요 파이드로스 그리고 제칠사. 요 두 군데에서 뭐를 글쓰기. 글쓰기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읽는 여기에 없던 문자를 발명해가지고. 자랑을 해서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칭찬을 받지 않고 시큰둥해. 왜? 그대는 썩 좋은 걸 발명한 게 아니야.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거야 라고 하는 글쓰기에 대한 성격. 제7사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그래서 이제 요 튜빙겐 학파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튜빙겐 학파의 출발점이 되는 작업은 파이드로스 우리가 입고 있는 제7사안과 함께 파이드로스의 274서부터 278회까지 글쓰기란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인가? 그것은 마치 에이돌론 국가에 나오는 표현인데 우시아가 아니야. 에이돌론에 해당된다. 이제 그거를 테우트와 타모스의 문자의 발명과 관련된 신화적인 설명, 그 다음에 아도니스 정원, 그건 이제 우리가 각주에서 볼 거야. 아도니스 정원, 그 다음에 물에다 쓴다고 하는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 책에 보면 쉘링은 근대 철학자예요. 근데 쉘링한테서도 그런 생각, 이것의 구분과 이것이 이거보다 하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쉘링에서도 찾아가지고 요 책에 한장 쉘링. 나는 이제 이게 어떤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알파벳이 없었잖아. 문자가 없었어.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 그때는 이제 주먹도끼 뭐 이런 것이지. 역사가 없어. 문자가 없으니까 역사도 없지. 근데 이제 문자가 생겼어. 서양 같으면 고대 그리스 같으면 기원전 8세기에 페니키아로부터 문자가 도입된 거야. 야, 그래 이제 선사시대로부터 문자시대로 바뀐 거지.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오랄 컬처, 구술 문화로부터 문자 문화, 리터릭 컬처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행을 해. 그 무게중심이.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이게 병존했어. 그랬다가 이제 문자 문화가 확립됐어. 그 문자 문화가 확립된 당시에 문자의 문제, 그거를 지금 이 대목에서 플라톤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또 이 오랄 컬처로부터 리터릭 컬처로의 이행과 같은 대대적인 이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어요. 뭘로? 영상 매체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산층의 거실에 가면
책장 하나가 다 백과사전, 학원사, 중앙출판공사, 교육출판공사 20몇 권짜리 백과사전. 그래야지 교육열이 있는 중산층이지. 그랬는데 지금은 불에 타니까 2장, CD 2장이면 돼. 그때는 벽 하나 가득했어. 학원사, 중앙 소년 백과사전이 뭐 20몇 권짜리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딱 CD 2장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생각하면 플라톤 당시의 구술 문화로부터 문자 문화의 오랜 시간에 걸친 이행과 플라톤 당시에 이게 확립이 됐고 이 상황에서 글쓰기의 성격 그걸 지금 여기서 문제 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추리겐 학파를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 그러면 뭐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중한 플라톤의 대화편이 이 사람들에 의하면 어떻게 돼? 이 대화편이 뭐라고? 2차적이고 에? 요게 1차적이다 그러면 이 추리겐 학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여러 군데 널려 있는 것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플라톤 자신이 쓴 것을 2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대화편은 소수의 철학적 훈련을 받은 제자가 아니라 누구한테나 일반 사람들한테 플라톤이 자기의 사유를 전달하기 위한 다수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플라톤 대화편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만난 대비된 개념이었잖아.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화편을 썼고 구두로 아카데미아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이걸 했다. 그런데 역사가 굉장히 길어. 결정적으로 이제 그 독일의 서양 고대 철학 플라톤 그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큰 그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슐라이어마커라는 그 독일 학자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을 했어. 완역을 했어. 물론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노모이 빼고 있지만 보통 우리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했다고 표현을 해. 슐라이어마커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두 가지를 어떤 나라의 언어로 반드시 이걸 번역해야 된다라고 경쟁을 한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가 성서고 하나가 플라톤 전집이었어. 독일어로, 불어로, 서양에서는 경쟁적으로 야 플라톤 전집 번역도 없는 나라가 나가냐 막 이랬단 말이야. 성서 번역, 독일어 번역. 마틴 루터의 결정적인 작업이 독일에서는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가 쉬운 건데. 그 말은 뭐야? 마틴 루터 아니었으면 여전히 몇 안 되는 성직자나 수도자만 그 성서를 읽을 판이었다는 소리야. 그런데 마틴 루터가 숨어 지내면서 바트부르크 성에서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바람에 오늘날 헤어 김, 헤어 리 다 이제 독일어로 성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서 번역을 영어로 하느냐, 불어로 하느냐 이게 경쟁이듯이 그 다음에 경쟁은 플라톤 전집이었어. 그래서 독일어로 슐라이어마커가 플라톤 전집을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독일 문화, 독일어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전체 플라톤 전집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번역했으니까 또 시작할 때 전체로 이제 거창한 말을 쓸 거 아니야. 이로써 우리도 비로소 플라톤 번역을 독일어로 갖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썼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형용사 에소테리셔 플라톤, 에소테리셔 플라톤이라는 유령이라는 표현을 썼어. 게스펜스. 에소테리카에 나오는 이런 플라톤, 요거는 유령이다. 에소테리셔 플라톤이라는 유령이란 언급을 해. 그래서 슐라이어마커가 엄청난 이 플라톤 연구, 고대 철학 연구에 있어서 플라톤 전집을 완역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공헌을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권위자가 에소테리셔 플라톤이라는 유령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건 유령이요, 유령 없는 거요. 그러니까 연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 튜빙겐 학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유령이 아니었네. 그래서 플라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1차적 이게 우리가 그동안 플라톤 그러면 대화편을 읽어서 아는 것이 플라톤 연구다 이렇게 했던 거,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게 2차적이고 이게 1차적이다. 이게 말과 글의 관계다. 그 출발점이 되는 점이 여기야. 야, 문제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칭찬을 받고 야 수고했다. 너 엄청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라 반절 죽게 할 줄 알았더니 그대는 매우 고약한 것을 발명했다. 나는 이제 영상 매체 문화에서 어떤 얘기를 이와 관련해서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오랄 컬처로부터 리트리 컬처로의 이행과 관련된 이런 것이 지금 이 문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에 못지않은 큰 변화, 매체의 큰 변화, 그것이 문자 문화에서 영상 매체 문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갈수록 문해력이 너무 약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 금일 휴업거리는데 오늘 금일 아닌데 뭐 이러질 않나. 어른도 마찬가지다라는 게 어제 나왔어. 중고등학생만 탓하고 있는데 어른은 안 그러냐? 응? 개연성, 야 개연성, 어? 문해력이 그 약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자어야. 그래서 나는 아예 그 한자는 내가 벌써 20년 전부터 한맹 세대에 20년 전부터 했는 건데. 내 아들도 그렇게 한자 그 초등학교 때 해도 안 해. 예. 내 아들도 내가 이제 강의실에서 얘기한 똑같은 처지지. 전남대교회 외국인 학생 많이 왔는데 증심 다 데리고 왔어. 야 저 뭐라고 써 있어? 현판에 그 관심 없어. 어? 일주문인지 무슨 뭐 산신각인지 이거 못 읽어. 너 한국 사람 맞아? 어? 소세원 가면 불과 몇백 년 전에 조상들이 그 현판에다가 소세원에 휘갈려 썼는데 시경정에 지금 불과 200년 몇십 년 만에 검은 건 현판이고 하얀 건 글씨고 저게 뭐야? 어? 히라고 아니야, 라틴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그 불과 몇백 년 전에 송강 정철이 해가지고 거기다 쓴 건데 완전한 단절이지. 응? 그런 걸 생각하면 영상 매체. 에?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단축키,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나중에 번호가 생각이 안 나. 그 얘기를 여기 하는. 아까 아주 유심히 봤으면 기억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기억. 그래서 이제 요 글 쓴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인가. 독일어로는 이제 슈리프트 그 쓰여진 것.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것과 관련된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교육해가지고 문자 비판이란 말 썼는데 독일어로는 그게 슈리프트 크리틱인데 문자 비판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자 비판이 아니야. 씌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지. 그런데 길잖아. 문자 비판. 그 엄밀히 말하면 슈리프트 크리틱. 씌어진 것이야. 책에 대한 비판이야. 문자 구두로 강의를 하느냐 문자로 쓰느냐의 문제거든. 슈리프트 크리틱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문자 비판 그러면 조금 다른 거거든. 마치 알파벳을 비판하는 것 같이. 그런 문자 슈리프트 크리틱 씌어진 것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제 이걸 독일어권에서는 플라톤의 요런 문제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그라파 도그마타시라고. 아그라파 도그마타. 도그마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 도그마. 이 복수야. 도그마타. 벌써 이제 나하고 몇 학기 하신 분은 없다니다. 이제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그라파 도그마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독일어권에서는 개, 쉬, 리, 베, 네, 외래. 플라톤의 요거다. 요게 이제 요 가이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스 운계시르벤의 레레.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플라톤의 문자화되지 않은 이론. 그 출발점이 파이드로스 요 부분하고 제실관이. 그 문화사적인 그 매체의 변화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면 플라톤은 이 당시에 이미 문자 문화가 확립됐을 때 문자의 위험성, 문자의 허약함, 문자의 불완전성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뭐하고 비슷한가? 정작 중요하고 정작 그 의미 있는 것은 문자화할 수 없어요. 웬만큼 중요한 것은 문자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의 정신하고 비슷해? 노자 도덕적인 처우. 도가 더면 비상도고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더 이상 참으로 그것이 아니야. 이것이다 라고 이름 붙이면 참된 이름이 아니야. 그 생각을 플라톤이 하고 있네. 문자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보다는 말이 그 한계는 문자보다는 말이 낫다고 봤던 거죠. 플라톤의 경우에. 그걸 이제 문자 문화와 구술 문화의 공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 튜빙겐 학파의 쟁점 중에 하나야. 그것만 있진 않아.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 플로티노스 갖고 있었는데 플로티노스를 철학사가들은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플로티노스를 읽으면 어라? 신플라톤주의인데 왜 이렇게 플라톤하고는 많이 다르지? 에? 왜 이렇게 많이 다르지? 그런데 튜빙겐 학파처럼 보면 뭐 이 대화편하고 플로티노스를 비교하니까 많이 달라. 그런데 에소테리카와 비교하면 그래서 플로티노스를 신플라톤주의라고 부르는구나. 에소테리카에서는 일자, 토헨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에서는 영어로는 요 문자된 대화편에서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데아 이론이에요. 그 이데아 이론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이제 독일어를 거치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뜻이 됐지. 이데올로기. 그런데 원래 아이디올로지 그러면 뭐야? 이데아 로고스야. 이데아에 대한 이론이야. 요거하고 그다음에 토헨이 일자라는 뜻이야. 하나, 일차. 이것도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썼어. 뭐 원, 니스, 하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놈자를 써가지고 일자 이렇게 써. 순자, 명자, 옥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일자. 그래서 아이디올로지가 아니라 헤놀로지. 그러면 이제 요게 이데아 이론이고 요게 뭐 일자 이론인데 플라톤의 대화편에서는 이게 중심을 이룬다면 플라톤의 구두의 강의에서는 요게 중심을 이룬다. 그러니까 플로티노스는 이거를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플로티노스 신플라톤주의와 플라톤의 간격을 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튜빙겐 학파는. 그리고 이제 많은 적들이 있지. 그 튜빙겐 학파를 비판하는. 그래서 이제 논쟁, 아주 논쟁이 벌어지는데 재미있는 게 이제 1960 몇 년 한참 논쟁이 막 불처럼 일어날 때 역시 또 독일 철학계의 그 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화적인 네스토르라고 하는 가다머가 하이델베르크 근교 로이터스 하우젠,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는 로이터스 하우젠 바이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에 양쪽 진영 튜빙겐 학파 쪽 반, 전체가 한 20몇 명 돼. 반. 그다음에 그 전통적인 튜빙겐 학파에 반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해석이야. 거기 반. 숫자까지 딱 맞췄어.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 결과가 책 한 권으로 나와. 근데 그 책 제목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제목을 달고 나와. 그런데 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가 그 세미나에 참가해. 그 맨 앞장에 보면 가다머가 그 참가자 명단을 쫙 얘기를 해. 튜빙겐의 플라톤 해석 쪽에 학자 반, 그다음에 이제 누구 반. 그런데 내 지도 교수도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 거기 있었던 거야. 로이터스 하우젠 바이 하이델베르크의 가다머가 그 불러가지고 했던 세미나에. 근데 그때 발표된 몇 사람의 글이 편집돼 나왔는데 그 제목이
이대 운트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란 뜻인데 뭘 뜻할까? 토해는 뜻. 일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어로 이데아를 이데라고 불러. 이게 오더 영어로 오가 아니야. 뭐야? 운트로 돼 있어. 운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데 오어짤 그러면 이데아냐 일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운트라고 그랬어. 이데아와 일자. 그것은 뭐 우리가 플라톤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는 오로지 대화편이었는데 에소테리카를 포함해서 플라톤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의 제목, 이런 것을 시사하는 제목으로 이대 오도짜리 아니라 이대 운트짤, 이때 짤은 이제 일자를 뜻하는데 이런 제목의 이제 책이 그 심포시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심포시움인데 심포시움의 결과물로 나온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 그 튜빙 학파의 문자 비판에 씌어진 것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이 되는 게 오늘 읽는 대목이야. 그래서 아까 예고한 대로 우리가 세미나가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읽는 게 우리들한테 도움이 돼. 그래야 다음 정강 세미나 때 아주 여유 있게. 그래서 요 도입 부분만 더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글쓰기와 관련된 적절함과 부적절함의 문제, 곧 이게 어떻게 되었을 때 훌륭하고 어떻게 되었을 때 부적절한지가 남은 문제이겠지. 네. 여기서부터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전반적인 레토리케. 그 레토리케의 문제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다 다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나와? 글쓰기와 관련된 적절함과 부적절한 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남은 부분 274에서 278까지는 글쓰기와 관련된 적절함과 부적절함. 도대체 글쓰기의 성격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렇다면 자네는 언변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하거나 말하면 신을 더없이 기쁘게 하는지 알겠는가? 결코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요? 어쨌든 선인들의 전설은 내가 말할 수 있네만 그 진실성은 그들이 알고 있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를 찾아낸다면 인간적인 상상들 가운데 어떤 것은 아직도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겠지? 우스운 걸 물으시네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들으신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자 발명의 신화인데 그것도 이집트 신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파이드로스에서도 우리가 신화 하나를 봤어. 성향이 다른 날개 달린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와 운전하는 사람, 무얼? 인간의 혼을. 그 파이드로스의 그 비유도 유명한 비유야. 그래서 플라톤이 여러 대화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비유나 신화. 그게 플라톤 글쓰기의 중심. 우리가 국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세 가지 비유였잖아.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비유나 신화로 말하는 거. 그것도 또 도가도면 비상도 그 생각하고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정작 중요한 것은 비유나 신화적인 설명밖에 할 수 없다는 거지. 그것도 이 노자 그 생각하고 비슷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 현대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것하고 연관시키는 학자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야 된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생각하고도 이게 통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어? 다 말할 수 있어? 아니거든. 그래서 이 문자 발명도 예상을 해.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또 무슨 신화겠다. 근데 더더군다나 신화도 우리들한테 익숙한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이집트 신화 얘기를 해. 이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야. 연구자들은. 문자 발명 얘기를 신화적으로 얘기할 거야. 예상이 돼. 결정적인 부분은 꼭 의뢰의 신화나 비유였어. 비유의 대가 플라톤하고 또 누구? 예수요. 신약성도 보세요.
별별 비유, 게으른 종의 비유, 포도원 농장지기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뭔 비유, 뭔 비유. 왜 아이 선생님 저 비유를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저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비유 같은 거 들 때 꼭 나오는 단골 표현이 있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똑똑히 들으고. 또 환자 아갔네. 뭐야?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얘. 그때마다 비유요. 도가도면 비상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비유 아니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어? 이건 비유로밖에 얘기야 못해. 그래서 문자 발명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또 플라톤 또 비유 나온다. 비유고 그것도 익숙한 그리스 비유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 비유도 아니고 그리스 신화도 아니고 어디? 이집트 신화. 이집트 신화. 우리들한테는 낯선. 자, 그 신화까지는 보십시다. 가만 있어봐. 아직 여유 있지. 이제 강의하다가 늘 시간을 놓쳐. 그런데 이제 보통은 넘쳐서 끝낼 시간을 못 지켜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는데 이렇게 이제 덜 했는데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흔치 않은데 오늘은 신화까지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우크라티스 근처에 그 고장의 옛날 실 중에 한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의 성스러운 새를 사람들이 이비스로 부른다는군. 한데 이 신 자신에 대한 이름은 테우트라네. 바로 이 신이 처음으로 수와 셈법과 기하학 그리고 천문학, 더 나아가서는 서양 장기와 주사위, 특히 문자를 발견 또는 발명했다는군. 한편 헬라스인들이 이집트의 테베로 일컬었던 나일강 상류 쪽 지역의 대도시 주변의 전체 이집트에 그때 왕은 타무트였는데 그들은 통치자 아몬으로 불렀네. 그에게로 타우트가 와서는 그 기술들을 보여주고서는 다른 이집트인들에게도 전파해야만 한다고 말했네. 그러나 왕은 그 각각이 무슨 유약함을 지녔는지 물었고 그가 유익함을 지녔는지 물었고 그가 설명해 나가니 왕은 그가 하는 말이 훌륭한 걸로 또는 그렇지 못한 걸로 여겨지는 걸 나무라거나 칭찬했네. 각각의 기술과 관련해서 찬반 양쪽으로 그야말로 많은 의견 제시를 타무트가 테우트에게 한 걸로 전하는데 이를 죄다 이야기하는 건 긴 이야기가 될 게야. 그러나 이 이야기가 문자와 관련된 것에 이르렀을 때 테우트가 말했네. 하지만 왕이시여, 이 배움은 이집트인들을 더 지혜롭고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억과 지혜의 방책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러나 왕은 말했네. 더할 수 없이 기술에 밝으신 테우트시여, 기술에 속하는 것들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자와 그것들을 이용하게 될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해로움과 이로움이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이입니다. 지금 문자의 아버지인 당신께서도 선의로에서 문자가 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걸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기억, 그 수련에 대한 소홀함으로 해서 그 혼돈의 망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둠에 대한 믿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내부로부터 자신들에 의해서 상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낯선 기호들에 의해 상기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당신은 기억 아닌 떠올림을 비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자들에게 지혜의 환상만 제공하지 진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가르침은 없이 많이 듣게만 된 사람들은 많이 아는 자들처럼 생각하지만 대개는 아는 게 없는 자들이며 같이 지내기가 어렵고 현명하기는커녕 자기들 딴엔 현명하게 된 걸로 여기는 자들이죠. 소크라테스님, 선생님께서는 이집트에서고 어디서고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지어내십니다. 자, 이제 이게 저 유명한 테우트 타무스 신화. 요거를 이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테우트타무스 신화라고 부르는데 연구자들이 찾아봤어. 다른데 어디 있나? 이집트에 있나? 없어. 그러니까 문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만든 신화다. 다른데 없으니까. 그래서 테우트타무스. 테우트나 타무스의 이름은 있어.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서양 장기, 주사위, 셈법, 문자를 발명했다 이런 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자와 관련해서 플라톤이 만든 신화다.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 플라톤 대화편에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 목적에 따라서 어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데 있는 그리스 신화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심포시온에서도 그런 게 몇 군데 있었는데 거기밖에 없는. 그 말은 뭐야? 플라톤이 목적에 의해서 만든 신화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테우트와 타무스는 테우트와 타무스라는 이름은 있어. 그러나 요 내용은 여기밖에 없다. 테우트.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자들은 테우트 타무스 신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재간둥이에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발명하고 발견했어.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재간둥이 누가 있을까? 여러 가지를 많이 발명하고 발견하고. 헤파이스토스.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이제 주로 이제 뭐 신들이 필요한 걸 많이 했고 다이달로스야. 다이달로스. 그런데 대체로 뭔가를 이렇게 발명하면은 그것에 자기가 해당돼 가지고 그러는 수가 있어.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공포의 길로틴. 그 길로틴이 그걸 발명한 의사의 이름이야. 그러면 그 예상이 되지. 벌써 내가 그 얘기할 때 저도 그걸로 죽었어. 야, 어떻게 장치를 해가지고 툭 하면은 밑에 바켓스에 머리가 댕고. 이야, 끔찍하다. 그거를 만든 사람 이름이 길로틴이요. 그리고 그 길로틴은 그걸로 죽었어. 너무 예상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뭘 잘 만드는 장인 재간둥이가 다이달로스야.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만든 게 많은데 그 라비린토스, 미로도 만들었고 심지어는 나르는 인간의 꿈 그것도 그 아들 이카로스의 아버지가 다이달로스요. 그런 뭐 많이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집트판이 테우트야. 거기 보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수, 셈법, 기하학, 천문학, 서양 장기, 주사위. 이제 그 문자가 이러한 발명의 목록 중에 하나였어. 여러 가지를 이제 발명해가지고 우리 타무스한테 자랑 삼아서 이제 온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발명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유익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부분 잘했다. 야, 서양 장기, 야, 시간도 남고 하는데 이 서양 장기 그래 좋지. 주사위, 야, 그 어떤 놈이 이기냐 지느냐 이게 가리기 어려운데 네가 발명한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 수, 셈법 다 그랬는데 이제 문자에 딱 도달해. 그래서 다른 것처럼 이 문자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더니 보다시피 타무스는 그대는 썩 좋은 걸 지금 발명한 게 아니다. 적어도 문자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쟁점이야? 기억. 문해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 거기 히포 문해시스. 문해매 히포 문해시스. 히포 문해시스. 문해모 신에도 우리가 봤어. 문해모 신에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면 여신이야. 문해모 신에. 요 문해모 신의 여신의 9달 이게 무사이야.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그 문화와 예술의 무사히 뮤지스도 실은 어머니가 문해모 신이야. 이게 기억의 여신.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달리 요 문자에 관해서는 칭찬을 받지 못하고 그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래서 이제 그 360쪽 거기 보시면 위에서 한 셋, 여섯째 줄
그걸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기억의 수련에 대한 소홀함으로 해서 그 혼들의 망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까 이제 그 휴대폰의 단축키하고 똑같은. 아이 예전에는 971에 76 몇 했는데 뭐라? 단축키가 뭐였지? 이게 기억이 안 나. 저 경우에 따라서 나는 저 집에 그 현관문을 요즘 그 자동 그 지문. 어휴. 어이 술 먹고 들어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는 수첩에다 항상 하루는 또 연구실 키를 또 다 바꿔놔서 복도를 요 대학에. 응? 늘 가는 건데 어느 날 아침에 가만히 있자 뭘 눌러야 되지? 이게 또 기억이 안 나. 물론 전날 술 마셨지. 이게 그때 이제 내가 테우트 타모스 신화가 떠오르면서 그래 타모스가 맞았어. 그 번호키, 단축키 여기 인간의 기억을 약화시키고 썩 좋은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교한테 열어달라고 하면 조교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 방송에서 벌써 취미가 없네. 등등 이제 그 표현들이 튜비엔학파에서 말하는 그 플라톤의 문자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거기에 이제 자주 인용되는 그 표현이 지금 그 부분이 적어둠에 대한 믿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내부로부터 자신들에 의해서 상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플라톤 인식론 전체가 상기론인데 상기설인데 상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따라서 당신은 기억이 아닌 떠올림의 비방을 발견했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런 생각이 플라톤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서양 고대 세계에는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근대의 상당한 기간까지도 이런 생각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튜비엔 학파의 학자들은 보는 거죠. 오늘은 테우트 타무스 신화까지 한 걸로 하십시다. 아무리 그래도 다음 시간에 읽을 부분은 남겨놔야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남겨놔야 그래서 요 테우트 타무스 신화로부터 이제 끝까지 요 글쓰기가 에이돌론이다. 에이돌론은 우시아가 아니야. 이 국가편에서 그래서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 문자. 그러면 플라톤이 쓴 이 글로 된 이것도 역시 여기서 말하는 거기냐? 그렇다. 이제 튜비엔 학파는 그렇게 보는 거지. 자, 테우트 타모스 신화까지 읽은 걸로 하고 그 테우트 타모스 신화로부터 시작되는 이 문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